계속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115페이지의 9.3의 퇴직연금 충당급입니다. 제가 앞으로 좀 연충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좀 양해해 주세요. 연충은 일단 퇴충을 이해해야 연충을 이해하니까 연충은 당연히 퇴충보다 더 어렵고요. 시험 문제도 최근에는 퇴충보다 연충을 가지고 더 장난을 많이 쳤고요. 지금부터 배우실 연충하고 다음 챕터인 챕터 10의 대손충당금이 여러분 그 법인세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5장에 가면 합병분할이라고 그것도 못지않게 어려운데요. 그건 제가 좀 쉽게, 물론 여기도 쉽게 강의할 수 있는데 제가 합병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강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워낙 합병을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5장은 이제 거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이미 포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지막 현실적인 고비가 바로 이 연충하고 10장에 있는 대손충당금입니다. 근데 저 믿으시죠? 제가 누구보다 쉽게 강의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연충이 왜 필요한 거냐면요. 1점을 읽어보죠. 1점. 퇴직연금제도는 사회적립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걸로 앞으로 계속 강의한다 그러면서 왜 일기 말에 회사가 기업회계에서 퇴충을 100을 쌓고 여기다가 퇴직급여를 100을 쌓은 걸로 가정했었죠? 기억하죠? 일기 말에 왜 이렇게 했었잖아요. 왜? 그렇죠. 이걸로 계속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퇴충을 쌓는 것은 사장님, 즉 사용자에게 이게 기쁜 일일까요? 기분 나쁜 일일까요?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아니 왜 우리 일기에 왜 10명이 근무했고 한 사람당 연봉이 뭐 1200인가 1억 2천인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2기 즉 2016년 1월 1일 날 다 퇴사해요? 말도 안 되죠. 그 사례에서는 억지로 제가 2명을 다음날 퇴사시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현실에서 12월 31일자에 그 회사 10명이 동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퇴충을 잡는 거지 동시에 퇴직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퇴직할 리가 없는데 아니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면 되지 뭐하러 퇴충을 벌써 잡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싫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잡는 순간 부채도 늘지만 차변에 뭐가 잡힙니까?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잡히죠. 재무회계에서는 비용 많이 잡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손익이. 근데 또 세 번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세 번째 이거 세법에서 그나마 퇴직급여가 송급으로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몇 프로밖에 인정 안 되더라? 추계액의 몇 프로밖에 인정 안 돼요? 5%밖에 인정 안 돼요. 그것도 30%, 25%, 20%, 10%, 15%, 15%, 10%로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5%밖에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세법상 한도가. 얼마 인정이 안 된다고요. 송금이.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란 데서 잡으라고 하니까 잡고 있을 뿐이지 사장님은 이 퇴충을 상당히 싫어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자, 이 회사가 퇴충을 박을 잡아놨는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룻밤 자고 2016년 1월 1일자에 이 회사의 전 임직원 10명이 정말 동시에 하루 만에 싹 다 퇴직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사장님은 걱정이 없죠. 왜냐면 너 임마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고 다 이미 퇴충을 100만큼 잡아놨어. 너희 한 사람당 10 해서 다 잡아놨거든. 걱정하지 마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이럴 줄 알고 퇴충을 다 잡아놨다. 나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너네가 동시에 다 집에 간다고 해도 내가 너희한테 퇴직금을 못 줄 줄 아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 퇴충은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면 제가 쉽게 설명해야 하니까 퇴충은 막말로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 아니에요?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회사가 잡는다고 진짜 회사 내부에 100이라는 금전이 쌓여요? 이렇게 막 기금이 쌓이냐고요. 아이고 우리 회사 10명이 동시에 퇴직할지도 모르니까 얘를 퇴직하면 내가 빨리 이 돈으로 줘야지라고 해서 기금이 쌓이냐고요. 회사 내부에 돈이 쌓이냐고요. 전혀 안 쌓이고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 아닙니까? 제가 더 쉽게 설명할까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체불노동자가 생겨요. 즉 월급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체불노동자들이 한 달, 2달 월급 못 받는 건 참고 버팁니다. 자기들도 다 가장이고 하니까. 근데 막 석 달, 넉 달 월급이 안 나오면 당장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줘야 하니까 심각히 고민하다가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 6개월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버팁니까? 생활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 같아도 이제 퇴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월급만 안 나와요? 퇴직금도 못 받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퇴직금도 못 받을 확률이 크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월급쟁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퇴충만 쌓는다고 뭐가 딱 쌓이는 건 아니니까, 회사 내부에 금전이나 기금이 쌓이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종업원의 수급권이라고 불러요. 국세청은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해줘야겠어요? 무시해야겠어요? 보장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딱 만들었고요. 이제는 회사가 100원의 퇴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원 다 그냥 종이로만 장난치면 안 되고, 그 금액의 일부 얼마 이상을 삼성생명 등의 생명보험사의 사외에 적립을 해야 합니다. 사외, 회사 외에다가 적립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퇴직연금 충당금이 사외 적립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임직원 퇴직금의 일정액을 종업원 수급권 보장, 뭔 소린지 알죠? 회사 내부에 종이로만 100을 쌓아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되니까 종업원의 수급권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의 은행이나 보험사, 소위 이걸 운용사라고 불러요. 그냥 생명보험사라고 할게요. 오늘부터 이 사회은행이나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아니면 우리은행으로 가정해 드릴게요. 삼성생명에 적립한 다음에 향후 임직원이 퇴직하면 이 금액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운용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로 열고 퇴충을 설정해도 그만큼의 퇴직금 재원이 실제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주 보시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Defined Benefit, 영어로는 DB형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파벳은 당연히 스펠링은 기억할 필요 없는데 확정급여형 또는 DB형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B형, DC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설명 한번 올려볼까요? 그림으로. 자, DB형하고 DC형. 그리고 100 기억하세요. 100. 잘 기억하세요. 수업 목적으로 이 그림이 뭔지까지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회계 처리만 알면 돼요. 그림 안에 회계 처리 있죠? 회계 처리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DB형이라고 불러요. 수업 목적으로 DB형이 DC형에 비해서 100만 21배 더 중요해요. DC형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DC형은. 자, DB형은 뭐냐? 이게 우리 회사예요. 제가 회사라고 했어요. 회사?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잘 보세요. 기업회계에서 퇴충을 얼마까지 쌓아야 돼요? 1기에? 우리 100으로 강의하기로 했잖아요. 100을 쌓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퇴직급여는 뭐를 쌓아야 돼요? 퇴직급여. 퇴직급여도 100을 쌓아야죠. 자, 근데 안타깝게 이 중에 세법상 한도는 얼마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까? 추계액의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내가 95는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난 사장님인데. 즉 100을 쌓고 싶어서 쌓은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쌓으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쌓았다고요? 그러면 회사 손익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데 그만큼 나는 세법상 절세가 될지 알고 그냥 쌓았는데 세상에 퇴충의 한도는 얼마밖에 안 되니까 5밖에 안 되니까 95는 어디서 내가 인정받냐고요? 95는. 자, 가슴 아프시면 그만큼 삼성생명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얘는 종이로만 쌓으면 안 되고 뭐를 내보내야 돼요? 회사 밖으로. 현금을 95원까지 내보내시면 돼요. 현행 규정은 60% 이상만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100의 퇴충을 쌓으면 60% 이상만 바꿔다 내놓으면 돼요. 근데 이 회사는 돈이 많아서 95까지 쭉 삼성생명에 가입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잡아야 돼요? 사회적립 자산 또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란 걸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돈 넣어도 내 예금으로 자산 잡히듯이 삼성생명보험에 90%를 넣기 때문에 사회적립자산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법에서 95만큼 또 뭐가 인정됩니까? 한도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연금 충당금이 세법에서 얼마까지 인정돼요? 95가 인정되니까. 자, 이제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기업회계에서 쌓은 퇴충 100만큼 세법에서는 5밖에 인정 안 되지만 외부에 또 한 95까지만 돈을 넣는다면 세법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또 얼마를 인정받으니까 95를 인정받으니까 결론적으로 세법에서 얼마까지 송금 인정이 돼요? 100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퇴충과 연충은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단어는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런 건 알 필요 없죠. 자, 여러분 헷갈려요? 이거 이해될 때까지 무한반복으로 보세요. 무한반복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해 못하면 뒤에 연충 한도 같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외우면 뭐합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아무짝에도 쓸모 없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일기에 기업회계가 100을 쌓아요. 세법이 100을 쌓아요. 기업회계가 100을 쌓는다니까요. 왜 기업회계가 100을 쌓아야 하는지는 몇 번 설명하지 않았나? 페이지 몇 페이지야? 110페이지 사례 우리 일기만 현재 100으로 가정했잖아요.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법상은 퇴충의 한도가 몇 프로 나온다? 5%밖에 안 나와요. 왜 5%인지 기억 안 나요?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어요? 총급여의 5%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가 아니라 추계액의 5%가 인정된다니까요. 이 추계한 금액,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의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세법에서 기업회계에서 아무리 100을 쌓아야 세법에서는 5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서 보상받냐고요. 이게 비용이 잡히면서 기업회계에서 손익이 안 좋아지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지금 당장 발생하지도 않을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까지 잡았는데 세법에서 5%밖에 인정이 안 되니 우리 불쌍한 사장님들은 어디서 송금 인정을 받냐 이거예요. 세법상 어디서 송금 인정을 받습니까? 안 입고 오시면 뭐를 가입해라? 이제는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60 이상만 넣으면 돼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회사들이 딱 60만 넣습니다만 저는 수업 목적으로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95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현금을 95원 넣어놓고 여기다가 뭐를 잡아라?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사회적립자산 또는 퇴직연금 온용자산을 잡아라. 그럼 세법에서 얘 때문에 뭐를 또 잡을 수 있다? 연금 충당금을 95까지 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아직 한도는 안 배웠고 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95까지 잡을 수 있다. 자, 이로써 세법은 기업회계가 잡은 흰색 100을 다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냐면 퇴충으로는 5원까지 받으시면 되고 연금 충당금으로 95까지 잡으시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충하고 요 충을 더하면 딱 100원이 그대로 흰색만큼 세법에서도 송금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퇴충하고 연충을 뭐라고 부른다더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이해하셨어요? 딱 2번 설명했어요. 2번 설명으로도 부족하면 계속 리와인드 3번, 4번, 5번 리와인드해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근데 아무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모두 다 이해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중 하나겠죠.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만 오버해 볼까요? 조금만 오버해 볼게요. 왜 제가 추계액의 5%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2010년 30%, 25%, 20%, 15%, 10%, 5%에서 조금씩 그나마 그 한도를 5%씩 깎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세법이 나쁜 놈들이 왜 우리의 퇴충의 한도를 5%씩 깎아왔을까요? 퇴충의 한도가 5%씩 깎일 때마다 지난 과거에 뭐의 한도가 늘었겠어요? 그렇죠. 아직 안 배웠지만 연충의 한도가 5%씩 늘었던 거예요. 뭔 소리냐? 2010년에는 퇴충이 추계액의 30%까지 인정됐고요. 11년은 25% 인정되었었고 쭉 하다가 지금 15년은 이제 5%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이만큼 역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세법상 무슨 충당금, 연금 충당금의 한도가 얘가 30일 땐 70이었고요. 얘가 25로 넘으면 75가 올라갔고 올해는 계속 얘가 올라가다가 드디어 95%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퇴충의 한도가 5%씩 작아지는 것을 너무 국세청을 나무라진 마세요. 그걸 5% 줄이면서 뭐를 5% 늘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배우는 연금 충당금의 한도를 5%씩 늘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만 하셨으면 그림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에 얼마까지 집어넣으시라고요? 최대 원하시면 95원까지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퇴직할 때 회사에서는 다이렉트로 얼마만 이 직원이 받으면 돼요. 이 직원이 5원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삼성생명에서 95원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이건 나 근로자다. 나 근로자가 임직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얘를 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냐? 좀 이따 설명드리죠. 근데 DC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계 처리 아주 간단해요. DC형은 놀고 있네. 야, 무슨 퇴충을 잡고 5원만 인정되니까 무슨 95원까지 현금을 가입하고 기업회계에서 사회적립 자산을 잡고 세법에서 다시 연충을 90원까지 잡는다고? 이런 우라질레이션. 뭔 소리야. 나는 모르고 그냥 삼성생명보험에 현금 100 넣고 그냥 여기다가 퇴직급여 잡을래. 100. 지금 보신 게 기업회계예요, 세법이에요. 이 지금 보신 게 기업회계냐고요, 세법이냐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쓰면 기업회계요, 세법이에요. 기업회계죠. 이게 기업회계이자 동시에 세법이고 더 이상 한도 초과도 없고 세무조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DC형입니다. DC형은 퇴충을 안 잡아요. 그냥 현금 100 깔끔하게 삼성생명에 넣어버리고요. 비용 잡고 끝나는데 기업회계도 세법도 마찬가지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안타깝죠. 우리는 이게 더 쉬워서 이것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회사가 삼성생명 앞에 이번에는 95를 넣어야 돼요. 100을 다 넣어야 돼요. 100을 다 넣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퇴사하면 100이 다 그냥 삼성생명에서 나오고요. 회사가 나한테 주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DC형, 확정기여형이 회사와 나 사이가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버리는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일 수 있습니다. 얘는요, 내가 퇴직할 때도 끝까지 삼성생명에서 95가 나오지만 회사에서도 얼마가 나옵니까? 5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와 관계가 아직 안 끝난 제도인데요. 얘는 그냥 퇴직할 때에도 회사에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삼성생명에서 다 받아버리면 되니까 회사와 나는 관계가 없는 훨씬 더 깔끔한 제도이자 선진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DB형 가입했고요. 중소기업은 DC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얘가 확정급여라고 부르는 거고 왜 얘가 확정기여라고 부르는지를 설명을 드리죠. 얘가 왜 확정급여라고 부르고 이게 왜 확정기여라고 부르는지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잘 보세요. 회사가 생명보험사에 넣는 돈을 기여금이라고 해요. 기여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나중에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해서 급여라고 부르고요. 회사가 생명보험사 안에 앞으로 넣는 것을 기여금이라고 부르고요. 기여금. 그 다음에 퇴직하면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삼성생명에서 바로 나한테 주는 돈을 급여, 퇴직급여에서 급여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DB형은요. DB형은 95원을 회사가 생명보험에 드는데 이 95원의 소유권이나 운용권이 누구한테 있게요? 회사한테 있어요. 회사한테. 그러니까 회사가 끝까지 뭐를 잡는 거예요? 자산 잡는 거잖아요. 근데 DC형은 이 100원의 소유권, 운용권이 다 누구한테 있게요? 직원한테 있습니다. 임직원한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삼성생명 앞으로 95원을 넣었는데 1년 동안 삼성생명 펀드 매니저가 이 돈을 잘 운용해줘서 플러스 10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고요. 김 과장은 1년 후에 퇴직도 안 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0원의 수익이 나면 이 플러스 10원의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야겠어요? 김 과장이 가져가야겠어요? 이건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이게 DB형이자 이 소유권, 운용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회사한테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회사가 95원을 주고 있다가 1년 동안 95원에서 수익이 10원이 나오면 그 10원의 수익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1년 후에 퇴직 안 했으니까 또 김 과장 앞으로 회사가 얼마를 쏴줘야겠어요? 95원을 쏴줘야겠죠? 그럴 때 10원은 지 돈이니까 다시 95원을 쌓아요. 85만 쌓으면 돼요. 85만 쌓으면 되죠? 즉 회사가 삼성생명에 얼마의 기여금을 낼지는 언제나 변동됩니다. 우리 중학수학인가 고등학교 수학에 숫자 위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붙으면 변동이란 뜻이죠. 자, 근데 급여는 언제나 고정돼 있죠. 왜 고정돼 있는지 아시겠죠? 저기서 아무리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니까? 회사가 가져가니까 이 김 과장은 딱 자기의 퇴직금이라는 금액만 딱 가져가야 하니까 확정급여라고 불러요. 이 제도를.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얘랑 비교하면 쉽습니다. 얘는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회사가 S생명 앞으로 100을 넣어주는 순간 그 100원의 소유권 운용권이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임직원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이 열심히 100원을 펀드로 굴려가지고 삼성생명에서 플러스 10의 수익이 나면 이거는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임직원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퇴직할 때
1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운 좋으면 110원, 120원, 130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 펀드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급여는 변동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플러스 10원의 수익이 났는데 1년 후에 퇴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퇴직금, 이 모든 금액은 퇴직해야만 받는 돈이니까 퇴직하지 않아 버리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1년 후까지 퇴직을 안 했어요. 그러면 또 회사가 이 사람 앞으로 또 100원의 기여금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10원의 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 10원의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니까 다시 회사는 90원을 넣습니까? 다시 100원을 넣습니까? 100원을 다시 그대로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급여가 확정돼 있어서 확정급여형, 얘는 기여금, 넣는 기여금이 확정돼 있어서 확정기여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회계 처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DB형은 왜 자산 잡는지 알겠죠? 끝까지 회사가 지 걸로 본다니까요. 근데 DC형은 현금 가입하고 그냥 비용 떨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DC형의 회계 처리가 약 100만 21배가 더 쉽고요. 시험에는 그래서 DC형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B형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DC형과 DB형의 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만 잘 보시면 돼요. 운용 책임. DB형은 이 모든 운용 책임을 회사가 지고 수익도 회사가 먹고 있는데 반면에 DC형은 이 모든 운용 책임과 수익도 다 임직원이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점에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DB형의 양가로 1번 회계처리,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세법상 연충 한도라고 해서 두 개가 사이좋게 나와 있네요. 우리 쉬운 것부터 끝내버리자. 옆 페이지 3점에 확정기여형 DC형부터 끝내버릴까? 이게 더 쉬우니까. DC형은 아주 쉬워요. DC형은 박스 보니까 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라고 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면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싹 다 종결돼 버리고 기여금을 비용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자, 박스 보면 현금이 대변에 100 나가고 차변에 그냥 퇴직급여 100을 잡고 끝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DC형 시험에 안 나와요. 나와도 다 푸셔야 돼. 너무 쉬우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자. 지금 보시는 박스는 기업회계 처리입니까? 세무상 처리입니까? 둘 다 처리라니까요. 둘 다 처리. 둘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똑같아요. 주 내용은 이회독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밑에 사례를 보시면 돼요. 퇴직 시까지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 화살표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는 동그라미 1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기여금에서 한도 초과액을 송금불산입. 동그라미 2 한도 초과액이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퇴직연금 기여금을 초과해버리면 초과금액은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산입.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사례 보세요. 회사가 1기부터 5기까지 임원의 DC형 기여금 납부액 50원, 6기 기여금은 20원, 그러니까 70원 했죠. 근데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율은 45밖에 안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위에 있는 주하고 이 사례가 뭔지. 최근 몇 년 전까지의 사례인데 회사들이 DC형 가지고 장난을 쳤더라 이거예요. 세법에서 보기에. 자, 회사에 있는 임원들한테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임원의 세법상 한도는 고작 얼마죠? 45원인데 맨날 임원이 나한테 와서 어이 김 과장 퇴직금 좀 더 주면 안 돼? 더 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임원들은 함부로 퇴직금을 더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리가 사장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DC형이 2005년부터 새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2005년에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DC형의 취지는 뭐죠? 회사가 외부에 뭐만 넣으면 사회적립을 해서 종업원 수급권만 보정해주면 그만큼 뭐가 인정돼요? 비용과 송금이 인정되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악용하면 되겠구나. 걱정 마세요, 사장님. 사장님 그 한도는 45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사장님 앞으로 삼성생명 가입해서 70원까지 넣어드릴게요. 70원까지. 물론 70원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80원, 90원, 100원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DC형의 취지는 돈 낸 만큼 뭐가 인정되니까 세법에서 송금이 인정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건 예외예요. 임원들한테 이렇게 장난치느라고 한도가 45원인데 70원, 80원 넣어버리면 45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싹 다 부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국세청이 이걸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장난들을 치니까 최근에 이 단서 규정을 신설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쁜 놈들아 아무리 DC형은 외부에 돈 넣는다고 송금 인정된다 하지만 임원한테는 안 된다. 임원은 한도까지만 넣어야지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을 넣어버리면 너는 언제나 송금 부인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양가로 1번 DB형의 회계 처리와 양가로 2번
세무상 연충의 한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의 회계처리부터 봅시다. 회계처리를 이해해야 양가로 1번의 세무상,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의 한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회계처리 박스 보시면 1기에 주 A는 퇴충 100을 설정하죠. 왜 100인지는 알죠? 우리 계속 100으로 했으니까. 근데 세법상 퇴충 한도는 얼마밖에 인정이 안 된다? 5%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속으로 조마조마해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95만큼 그럼 우리는 이빠이 풀로 삼성생명에 가입하자. 60 이상만 하면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95를 가입하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사회적립,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잡기로 했습니다. 2기 보니까 김과장에 퇴직하면서 95는 삼성생명에서 받고요. 나머지 5는 회사에서 받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는 회사가 연금 충당금을 기업회계에서 계상하지 않은 경우고요. 반가로 2번은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회사가 연금 충당금을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경우인 결산조정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개를 만들어 왔는데 반가로 2번은 이해독이라고 해서 이건 되게 쉬워요. 결산조정은 쉬우니까 특히나 결산조정은 밑에 나오는 양가로 2번에 세무상 한도만 구할 줄 아시면 되지 이렇게 반가로 2번에 있는 회계처리 같은 건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가로 2번은 제가 반가로 1번이 더 어려우니까 반가로 1번 설명드릴 테니까 반가로 2번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부터 정확히 기억합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배우시는 연금 충당금은 기업회계 개념입니까? 세무상 개념입니까? 연충. 더 쉽게 설명해요. 재무회계 또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배울 때 퇴직연금 충당금이란 개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 나는 이제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처럼 수험생이 아니니까 좀 잊고 있었어요. 재무회계에서 이런 걸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근데 예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선생님, 근데 우리 세법 시간에는요. 퇴직급여 충당금도 배우고 퇴직연금 충당금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회계에서 즉 중급회계나 회계원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확정급여 채무, IFRS에서는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니까 이런 것만 들어봤지 퇴직연금 충당금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중급회계 재무회계를 대충 배웠나요? 그러길래 내가 여기서 딱 아이디어가 났지. 학생들은 퇴직연금 충당금을 지금 처음 배우는구나. 다 그럴걸요? 지금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걸 처음 배울 거예요. 왜냐면 재무회계에 퇴직연금 충당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무조건 실무에서는 반가로 1번입니까? 반가로 2번입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기업회계에는 없는데 세법에서만 이걸 세무조정을 하거나 세법에서만 배운다는 소리는 이게 결산조정이라는 소리예요? 신고조정이라는 소리예요? 대답하셔야 하는데.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결산조정이에요? 신고조정이에요? 모르겠어요? 막 자기 머리 좀 주워 박으세요. 기업회계에 없는데 세법에만 있으니 답답해. 이게 결산조정이냐고요? 신고조정이냐고요? 당연히 신고조정이죠. 왜냐하면 결산조정의 정의가 뭡니까? 기업회계에서 잡아야만 세법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얘처럼 기업회계에는 없는데 거꾸로 세법에서만 세무조정하는 건 당연히 신고조정이죠. 제 말 명심하세요. 대부분 충당금, 퇴충, 무슨 충, 대손 충당금, 충은 대부분 결산조정인데 얘는 특이하게 신고조정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자, 반가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서 회사가 연금 충당금을 기업회계에서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무에서는 100%였어요. 100%. 이게 실무에서는 100%예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는 반가로 1번이 한 60-70% 시험 나오고요. 반가로 2번에 결산조정도 한 30-40%는 시험을 나옵니다. 근데 인선생 왜 당신은 반가로 1번만 설명하오? 왜 반가로 2번은 설명 안 하오? 얘기했잖아요. 결산조정 문제는 이 회계처리를 몰라도 푼다니까요. 문제를 밑에 공식만 외우면. 근데 신고조정 문제는 위에 있는 회계처리도 아시고 밑에 있는 공식도 알아야 문제가 풀리니까 지금부터는 신고조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신고조정이에요. 신고조정. 신고조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결산조정은 쉬워요. 신고조정이 무슨 뜻이죠? 자, 기업회계는
기업회계는 퇴충을 잡았다 안 잡았다? 기업회계는 퇴충을 뭔 소리야? 연충이지 연충. 기업회계는 연충을 잡았다 안 잡았다? 기업회계는 연충을 안 잡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연충을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요거를 우리는 신고조정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반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면 뭐 하기로 했지?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면 뭐 하기로 했지? 항상 뭐 하기로 했어요? 유보하기로 했죠. 유보하기로. 거꾸로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면 뭐 하기로 했더라? 이거는 개강할 때부터 배웠는데 뭐 하기로 했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하기로 했잖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게 풀려요 쉽게. 제발 집중 좀 하세요. 제발. 이거 내가 보기에 왜 이걸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 되게 쉬운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물론 공부할 때 어려워했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도 누구보다 쉽게 강의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기에 기업회계가 미우나 고우나 퇴충을 100까지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퇴직급여도 100까지 잡았겠죠. 미우나 고우나.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 하지만 세법에서는 퇴충이 얼마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퇴충이 한도가 5%밖에 안 나오니까 퇴직급여도 송금으로 5원밖에 인정이 안 됐겠죠. 안타깝지만. 그러면 울고 있지 말고 어디에 가입해라? DB형 가입해라. 그래서 얼마까지 넣어라. 얼마까지. 돈만 있으면 60원만 넣으면 되는데 너 돈만 있으면 90원까지 넣어라. 그리고 90원까지 뭐를 잡아라? 자산 잡아라. 사액 적립자산 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잡아라. 이해했죠? 너 운용자산 잡으면 세법에서는 그만큼 뭐를 인정해주겠다? 연충을 인정해주겠다. 너 현금 냈어? 현금 95만큼 됐어? 그러면 우리도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 똑똑해. 너 이뻐. 내가 연충 좀 잡아줄게. 연충 좀 잡아줄게. 95원까지 연충 잡아준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퇴직급여도 95까지 인정해줄게. 자,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가 100 잡은 송금 비용 세법에서 5하고 95하고 그대로 비용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는 없으나 세법에서는 뭐를 잡았죠? 연충을 잡았죠. 이걸 무슨 조정이라고 하죠? 신고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그러면 세무조정 한번 해봅니다. 세무조정. 미안해. 퇴충은 100이 아니라 세법상은 몇 프로밖에 인정 안 돼? 5%밖에 인정 안 돼. 손불, 퇴충, 95의 유보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계속 배웠었죠? 5%밖에 인정 안 된다. 잘 보셔야 돼요. 야, 너 연충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연충을 알아. 왜냐면 이게 지금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무슨 조정 문제니까 연충을 안 잡았지만 나는 잡고 있는 신고조정 문제거든. 그래서 나만 독특하게 송금산입의 연충을 95까지 하고 마이너스 유보를 한번 쳐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충당금은 한도 초과만 나왔어요? 한도 미달만 나왔어요? 한도 초과만 나왔죠? 매번 세무조정이 손불이었어요? 송금산입이었어요? 손불이었죠? 하지만 얘는 무슨 조정이니까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이니까 기업회계는 안 잡았어요. 한마디로 기업회계가 빵이에요. 빵인데 세법이 X만큼 한도가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한도 초과겠어요? 한도 미달이겠어요? 한도 미달이 나오겠죠. 미달. 그러니까 송금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내년이 더 중요한데 내년에 드디어 한 놈이 집에 가요. 그 한 놈이 100을 받아갑니다. 100을 집에 간다고 김과장에 퇴직하면서 100 받아가기로 했죠. 잘 보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자, 회사에서는 현금이 100이 다 나가나요? 아니죠. 5만 나가죠. 왜냐하면 내가 이럴 줄 알고 삼성생명에 뭐를 가입한 게 있으니까 사회적립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이건 다 대답하더만. 여기를 잘 대답을 못해요. 여기를. 자, 기업회계는 고민도 않고 당연히 퇴충을 없애겠어요? 연충을 없애겠어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기업회계는 고민도 않고 퇴충을 없애냐고요? 연충을 없애냐고요? 뭐를 없애야죠? 당연히 뭐를 없앱니까? 퇴충을 없애겠지. 대답 못한 거예요? 큰일 났네. 이 문제는 신고조정이니까 결산조정이니까 신고조정이니까요. 신고조정의 뜻이 뭐라고요? 기업회계는 잡은 적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만 잡는 거니까 기업회계는 지돈으로 5원 나가고 삼성생명에서 95가 나가든 말든 난리부르스를 치든 말든 당연히 뭐를 100을 없앤다? 퇴충만 100을 없앤다.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야, 너 지금 왜 그래? 날 잘 보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95를 없애고 현금은 5원만 없애는 거야. 나도 그건 알아. 같아. 너 잘 봐. 근데 너 왜 퇴충을 100을 다 없앴어? 이 바보야. 너는 연충 몰라?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뭔데? 이러겠죠? 연충 말아, 연충. 얘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데? 이러겠죠? 야, 나는 작년에 연충을 잡아놓은 사람이야. 응? 연충부터 없애야지. 그리고 나머지 오는 뭐를 없애요? 퇴충을 없애겠죠. 됐어요? 자, 마지막 곱입니다. 세모조정 해보세요. 세모조정 마지막 곱이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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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야, 너 왜 퇴충 100이나 없앴어? 퇴충은 5만 없애는 거야. 너 95만큼 이쪽으로 다시 살려. 대변으로 다시 살려. 너 왜 100이나 없앴냐고. 5만 없애야지. 95만큼 대변으로 살려. 부채를 살려. 즉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부채 증가시켜야 하니까 마이너스 뭐 해야죠? 즉 송금산입으로 부채를 퇴충만큼 95 마이너스 6으로 살려요. 또는 이거에 대한 반대 조정이겠죠. 맞아요? 또 야, 너 연충은 안 없애? 연충이 뭔데? 아, 너 연충 모르는구나. 나만 알고 있지? 연충을 없애야 돼. 야, 너 나 따라와. 연충 없애자. 연충 없애자. 연충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인데 부채를 감소시키래요. 즉 부채 감소시키려면 유보죠. 즉 송금불산입에 연충의 95의 유보 또는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 반대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밑에 있는 사례 한도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저 약간 좀 진정하고 설명할게요. 진정하고. 내 지금 너무 흥분했어. 좀 진정하고. 자,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기업회계에서 세법에서 어디에서? 기업회계에서 얼마를 잡았죠? 100을 잡았어요. 왜 잡아야죠? 왜 잡기는 근로기준법에 잡으래요. 우리 외에 10명 근무하고 있고 연봉이 1억 2천씩이니까 한 사람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고 1년 근무했으니까 한 사람당 퇴충이 얼마 잡히죠? 1,000 잡히고 우리 전체 직원이 10명이니까 1억 잡혔어야 하잖아요. 100.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올해 퇴직금은 100으로 가져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을 잡아야 돼요. 100을. 근데 100을 잡아봐야 세법상 한도는 퇴충 한도가 몇 프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안타깝지만 5%밖에 안 나와요. 나는 그러면 95호는 송금 인정을 어디서 받니까요? 울지 말고 빨리 삼성생명보험으로 달려가서 DB형이든 DC형을 가입하세요. 너 근데 싹수를 보니까 벌써 기업회계가 퇴충을 잡은 거 보니까 무슨 형은 아니다? 무슨 형은 아니다? DC형은 아니다. DC형은 아까 다 옆 페이지 설명했다. 너무 쉽다. 즉 너는 연충을 잡아야 한다. 즉 DB형을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네가 돈만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95만큼 넣고 그 다음에 현금도 95만큼 삼성생명에 불입을 해라. 너 그리고 이 문제가 신고조정 문제니까. 왜 신고조정 문제다? 현실적으로 연금충당금이라는 계정이 기업회계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재무회계 없대니까요. 기업회계 없어요. 여러분 중급회계 책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확정급여 채무나 퇴직연금 운용 자산까지만 나오지 퇴직연금 충당금이 안 나와요. 중급회계에서. 즉 이거는 기업회계에선 연충을 모르지만 세법에서만 연충을 안다는 뜻으로서 이게 신고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공부해야 쉬워요. 결산조정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결산조정은 반가로 이번에 회계처리를 아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밑에 있는 한두만 외워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신고조정은 이 회계처리를 따라올 줄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현금 95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95 가입하면 그대로 세법에서도 현금 95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95를 인정해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95만큼 뭐를 잡을 수 있다? 연금 충당금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손금으로 퇴직급여를 95를 더 인정받는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가 잡은 100의 급여 손금 비용이 세법에서도 퇴충으로 인정받고 연충으로 95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땡큐 땡큐. 그리고 잘 보시면 너 왜 연충은 안 잡았니? 연충을 잡자. 즉 부채를 잡아야 하니까 부채를 더 잡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마이너스 유보에 연충 95 하고요. 너 왜 퇴충은 100이나 잡았니? 세법상 퇴충은 5밖에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손불의 퇴충의 95의 한도 초과. 참고로 이 첫 번째 세무조정은 이 지금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왜 앞에서 배웠던 퇴충의 한도 초과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이건 지금 처음 배우는 건 아니라고요. 내년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100원을 받고 집에 가는데 그럴 때 회사는 5원만 내주면 되고 95원은 삼성생명에서 다이렉트로 쏴준다. 이 제도는 DB형 제도니까 DC형 제도니까 DB형 제도니까 그래도 얘가 95원 5원이 나가도 기업회계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 자리에 퇴충을 없앤다 연충을 없앤다. 빨리 대답 퇴충을 없앤다 연충을 없앤다. 뭐를 없앤다? 퇴충을 없앤다. 이유는 뭐지? 인셈이 써놨으니까.가 아니고 이 문제가 신고조정 문제니까 기업회계가 퇴충을 연충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얘는 한 번도 고민 않고 그냥 퇴충을 자연스럽게 없앤다. 회 한번 차주고 야 퇴직연금 운용자산 삼성생명에서 가고 나머지 5원은 우리 회사에서 줄 때 이쪽에 우리는 삼성생명보험이 싸주는 건 연충을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연충을 없애고 나머지 회사에서 주는 것만 퇴충을 없애야 한다. 지우고 잘 보세요. 너 왜 퇴충 100이나 없앴니? 나는 5만 없애야 돼. 퇴충을 살려. 퇴충을 부채로 증가시켜.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퇴충 95의 송금산의 마이너스 유보 또는 전기의 한도 초과가 지급되면서 반대 조정. 그리고 너 왜 연충은 안 없앴니? 연충은 95를 없애야겠다. 연충은 부채니까 부채를 감소시키면 유보여서 손불의 연충 95의 유보 또는 작년에 잡아놓은 것이 올해 지급됐으니까 반대 조정.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 밑에 나오는 양가로 2번의 세법상 연충의 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법상 연충의 한도는 하단에 박스 공식이 있고 옆 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쉬운 그림부터 설명드리고 다시 앞으로 치고 나와서 박스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꼭 복습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